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중국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도 뭐 신문이나 뉴스 기사에서 잘 보시겠지만 대정전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대정전 사태가 벌어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탄소 저감 정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 단위를 보면 어때요? 계속 이제 2005년도부터 25년까지 해서 계속 지금 감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공장 아닙니까? 공장도 많고 거기 또 얼마나 또 많은 인구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감당이 못하는 거니까 이제 정전 사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2015년에 보는 파리 협약이라고 있어요. 기후 협약인데 이 기후 협약에서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합의가 됐냐면은 온실가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죠.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자. 탄소 중립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에 맞게끔 각 나라마다 탄소 이제 국경세라는 걸 도입을 하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 세계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기후 변화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 뭐 아프리카 사막에서도 눈이 내린 적도 있고, 뭐 남극이나 북극 같은 경우 온난화 때문에 비잉하가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파리 협약이라는 글로벌적인 협약 기구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각 나라마다 온실가스 합의를 감축을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문제는 뭐냐면 이 탄소 배출의 저감 정책을 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진핑 정권 들어와서부터 이제 강화가 됐는데 아까 그래프에서 보처럼 계속 이산화탄소 자체를 줄여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에서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도 70%가 석탄이에요. 화력발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이라든지 뭐 태양광 뭐 이런 친환경적인 것들은 미비하고 지금도 주된 70%가 석탄으로 하다 보니까 석탄을 떼게 되면 어떤 일이 됩니까? 당연히 이산탄소가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탄소 정책에 자꾸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중앙정부에서 그 탄소 정책의 일환으로 자꾸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계속 돌려야 되는데 공장의 전기가 이제 제한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호주와의 어떤 무역 전쟁 아시죠? 2, 3년 전부터 중국은 이제 미국과 트럼프 정권 때의 어떤 무역 대리, 그다음에 호주와의 또 무역 대리,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철광석이나 석탄의 원산지거든요. 무역 대립이 되다 보니까 수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원활하게.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석탄이나 이런 것들도 부족한 상태에서 저감 정책까지 펼치게 되니까 어때요? 기존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을 못 하다 보니까는 제한 송전이 벌어지고, 제한 송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공장이나 이런 데서 다 전기를 못 받아 보니까 생산을 못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 병목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자재 상승으로 올라가고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것들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9월부터 광동성을 포함해서 20여 개의 성에서 산업용 전기를 중심으로 제한 송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산업 제한이 벌어지고 있는 이 20개의 성의 GDP 총량이 중국 전체의 66%에 달하고 있어요. 이런 데서 제대로 전기를 못 받아서 전기가 없어서 생산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광고비 위한 산업 현장에서 대정전 사태를 해서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 이거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중국이라는 세계 공장에서 전기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니 제품이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잖아요. 제품이 원활하게 생산이 못하니까 어때요?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뭐 반도체 품귀 현상이 벌어진다든지, 거기다 이제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홍다 사태 아시죠? 부동산 개발에서 거기 이제 도산 뭐 직전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다양한 악 조건들이 모이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경제 회복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이 코로나 사태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마이너스가 안 된 나라인데 2.2%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던 나라인데, 그러면 이제 올해는 반등해가지고 쭉쭉 올라가야 되잖아요. 막 8%, 9%대로 올라가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공급들을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대정전 사태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골드만삭스는 그럼 어떻게 했냐? 2021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에 8.2%를 봤어요. 이거 뭐냐면 작년에 2.2%밖에 안 됐으니 올해는 기저효과를 통해서 8.2% 정도로 가면은
합치면 그래도 한 5%대가 나오니까 쌤쌤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전망치들이.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좀 더 보시게 될게요. 마찬가지로 노무라 증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노무라 증권에서도 8.2%를 지금 몇 프로였냐? 7.7% 좀 수정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갈수록 전망치들이 낮아지고 있다는 건데 그 갈수록 낮아지는 전망치들이 바로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에 2.2%를 기록했는데 올해 뭐 한 7, 8%대 성장이 돼야 평균적인 수준을 가는데 이게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가 지금 좀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그럼 이 대정전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은 중국만의 문제냐? 아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중국에서 원활하게 제품을 공급을 안 해주면 당연히 제품 가격이 부족 현상이 벌어지니까는 원재재 가격은 폭등하고 제품 가격은 상승하고 이게 다 뭐로 간다? 물가 상승률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물가 상승률의 근본은 뭐다? 비용 인플레이션이다. 물론 이제 수요도 포함하겠지만은 예년 수준보다 아주 확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 상태에서 비용 인플레까지 겹쳐버리니까 물가는 더 급등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는 거여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빨리 중국의 이 대정전 사태나 이런 것들 빨리 해결이 되고 중국이란 나라가 세계 G2 아닙니까? 미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중국이란 나라에서 전기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고 있다. 가구에 공급을 못해서 촛불을 켜고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웃지 못할 그런 현실인데 빨리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서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 중국의 대정전 사태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면 한국은 어떠냐 이거 영향은 어떠냐? 당연히 공급망의 혼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이 30%거든요. 한국의 수출에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바로 중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 EU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중국에서 못 만든다? 그럼 당연히 원자재 수급도 원활하지 못하겠죠. 그럼 당연히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도 자체도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출 주도형 국가인 한국은 거기에 가장 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한국은 다이렉트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공급망 충격에 의한 원자재 가격 상승, 해운 항공 등에 의한 물류 비용 급등, 거기다가 유가까지 올라갔으니 어때요? 물류 비용 더 늘어나겠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 중국의 대정전 사태예요.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는 물가가 비용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고 경기가 침체되면은 되지 않겠냐라는 방향인 거거든요. 이거지.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빨리 대정전 사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 공급난은 중국뿐만 아니라 비단 미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료 부족과 전기요금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대정전 사태라게 크게 이슈가 부각이 된 거고 유럽 같은 경우도 저희 지금 공급이 원활치 않아요. 좀 있으면 이제 겨울에 들어갈 텐데 이제 올 겨울에 어떻게 난방을 할 건가를 좀 고민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왜? 원자재 중에서 에너지 부분이 원활하게 지금 공급이 되질 않는다. 이게 전 세계적인 상황이고 그중에 특히 중국이란 나라는 세계 공장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을 보게 되면 중국의 원자재 수입 물가 폭등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왜 그러냐? 중국이란 나라도 사실 엄청나게 원자재들을 수입을 하거든요. 특히 호주 쪽에서 석탄하고 철광석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원유 같은 경우도 70%를 수입을 해요. 근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도 급등했죠. 거기다가 호주와의 어떤 무역 전체 때문에 철광석과 석탄 가격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서도 원활하게 공급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중국 경제라는 거는 가성비, 쉽게 말해서 뭐예요? 싼 가격, 저렴한 가격에 세계의 제품을 공급했던 그런 나라인데 만약에 이게 가성비가 낮아진다고 봐야겠죠. 가격이 높아지니까. 성능은 동일한데 가격이 높아지니까 가성비가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제대로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이 제대로 시장에서 통용이 될 수 있느냐, 이 사실 이 문제도 또 걸리거든요. 그래서 원재재 가격 상승,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 그래서 수출 단가가 높여 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전 세계 이상에서 또 전 세계의 무역 대립, 그러니까 뭐냐면 뭐 미국이라든지 뭐해서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와의 무역 대립을 통해 가지고 수출도 쉽지 않고 수입도 쉽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에 아마 작지 않은 타격이 가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합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8월 달에 나온 생산자 물가지수를 한번 볼까요? 몇 프로인가요? 네, 9%대가 나왔어요. 9%대가. 9%, 9.5%.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중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예요. 수입하는 원재 가격이 이미 높아졌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생산을 해서 인건비 뭐 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려니까 이미 자체가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인 수출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전 세계에는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용 인플레이션을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 물가 상승을 잠들 수 있는 거는 일단 중국에서부터 해결을 해줘야 된다. 왜?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서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데 그 제품이 나가는 것들이 비싸버리면은 당연히 물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전처럼 정말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된다면 그만큼 물가가 안정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얼마큼 지속될지를 사실 누구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적인 지금 상황이 맞물려서 복합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속단하기는 정말 이릅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의 부채들이 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중국 경제도 마찬가지죠. 예, 그동안 이제 양적 완화에 따른 부채가 급증하고 있죠. 국제결제은행을 집계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중국의 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가지고 2010년도에는 178%였어요. 근데 이게 2020년 딱 10년 만에 275%까지 급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양적 완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왜? 양적 완화니까 그게 다 부채로 잡혀버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도 중국 GDP를 보면은 약 1경 7,200조. 우리나라가 작년도에 1,9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는 우리나라의 한 8배 정도 되는데 이 GDP에 부채가 약 4경 7,500조로 추산이 돼요. 경입니다, 경. 우리나라까지는 조 단위로 계산을 했는데 중국, 미국 쪽으로 가면 이제 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1000조 다음이 1경이잖아요. 어쨌든 작년도 중국 GDP가 1경 7,200조인데 부채가 약 4경 7,500조. 거의 뭐 3배 조금 안 되는 2.5배 정도 이 상태는 부채를 지금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채란 얘기예요. 그리고 외환 보유고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뉴스나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그 트럼프 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무역 전쟁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시장에 뿌리겠다. 그래가지고 국채를 하락시켜가지고 미국의 경제를 흔들어 버리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돼요. 왜? 미국의 국채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이 아니고 일본입니다. 일본. 바뀌었어요. 일본이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중국이 2위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이 가만히 있는데 중국에서 미국 국채 뿌린다고 해서 무슨 큰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걸 뿌리지도 못해. 왜? 갖고 있으면 자기 갖고 있는 국채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잘깎기 먹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냥 방표로 나온 얘기지 실제 가능성은 애시당초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젠 그런 것도 못해요.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을 했을 때. 왜? 외환 보유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이 지방정부의 부채도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이 비공식 채무. 비공식 채무라는 건 뭐냐면 대차대조표에 표기가 안 되는 채무가 있어요. 이 채무가 얼마냐? 작년 말 약 9,700조. 어마어마하죠? 이게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발표가 나온 건데 그만큼 지방정부에서 숨겨진 빚은 GDP 규모로 52%에 달한다. 우리나라 따로 예를 보면 이제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게 다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비공식적인 채무가 9,700조란 얘기예요. 아까 1경 7,200조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중앙정부의 부채, 이건 지방정부예요. 중앙정부가 8,100조. 그래가지고 2020년 GDP 1경 7,500조에 약 45.8%.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면 이거는 드러난 거, 오픈된 거, 발표한 거니까 오픈된 게 약 8,100조고 이건 비공식이니까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 밝혀졌죠. 그러니까 합치면 얼마가 돼요? 9,700조. 약 1경 6천조 되겠죠? 1경 6천조면 얼마예요? 1경 7,200조. 거의 GDP의 90%대를 육박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국 같은 거는 기업, 가계의 부채가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4경 7,500조가 나온 게 바로 그런 추산인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리먼 사태나 이런 것들을 겪음으로써 중국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전 세계가 경기 회복을 위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미 빚이 쌓일 대로 쌓였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사실 금리만 조금 오른다? 이거는 다이렉트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사에서도 그래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많아요. 왜? 이러면은
결국 전 세계가 다 같이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올리더라도 크게 못 올릴 거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많거든요. 바로 이러한 사태 때문에. 왜?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 회복이 아직 제대로 되지도 않은데 금리만 올리면 이 빚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럼 전 세계가 다 같이 망하자는 말이냐라고 반문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채가 좀 없어야 되는데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이미. 그래서 이 부채 때문에 막대한 글로벌적인 부채, 그 상식적 때문에 아마 금리 인상이 그렇게 마음대로 쉽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